한국 로켓이요? 장난감 수준이죠? 나토 회의실을 뒤흔든 미국과 유럽, 일본의 오만한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48시간 만에 미국과 유럽,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순수 대한민국 기술로만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마하20 표면온도 6000도. 그들이 장난감이라 불렀던 로켓은 사실 미국 GPS의 통제에서 벗어난 완전한 전략적 기술 독립을 완성하는 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나토의 미래가 걸린 최후의 격전, 지금 시작합니다. 나토 회의장에 긴급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순수 100% 독자 기술로 누리호 4호를 성공시켰습니다. 회의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의 독자 기술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깐요. 저는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25년째 위성 정보와 동맹 정찰 자산을 분석해온 나토 우주정찰정보 기획국장이죠. 2025년 11월의 어느 밤, 브뤼셀 나토 본부 사무실에 홀로 남아 회의록을 정리하던 저는 며칠 전에 우주 정찰분과 정기회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떠있던 위성 커버리지, 지도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감시 공백 지역이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동부전선에 집중되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일부 구간에서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나토의 감시망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은 이 평화로운 도시에 앉아있는 제게도 심각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발트 3국과 폴란드 대표들이 매주 보내오는 긴급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그들은 감시 공백 시간대에 벌어지는 러시아의 군사 이동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었죠. 저는 나토에 합류하기 전 독일 연방정보국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의 위성 정보를 분석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주 정찰이란 건 늘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죠. 누가 우리의 하늘을 지켜볼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의 안보를 맡길 것인가? 25년간 제가 내린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외에는 없다고요. 회의는 늘 그랬든 미국과 유럽 중심이었어요. 추가 위성 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던 중 폴란드 출신 분석관 안드레이 르벨이 한국 위성 관련 안건을 언급하자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화상화면 너머의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 마이클 로스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한국 위성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카메라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주 안보는 미국이 70년간 책임져 온 영역이라며 검증도 안 된 아시아 국가의 장난감을 동맹망에 올린다는 건 동맹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축했죠.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이 투입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쌓아온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로스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우주는 실험실이 아니라 전쟁터라고요. 프랑스 방위우주국 국장 필립 듀퐁 역시 마이클 로스를 거들었습니다. 그는 유럽 우주국도 새로운 정찰 위성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며 아리안 로켓으로 2027년까지 3개의 정찰 위성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필립 듀퐁은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우주 정찰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한국의 기술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때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던 다나카 유이치 일본 우주 전략 심의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는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며 일본의 H3 로켓 문제를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죠. 다나카는 일본이 수십 년간 축적한 우주 기술 노하우를 언급하며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견고한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내면적으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만한 방산 파트너였지만 우주 정찰이라는 전략적 핵심 분야를 맡기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지상 무기일 뿐이었죠. 우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쌓아온 체계를 왜 굳이 바꾸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 오만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안드레이 르벨이 조용히 일어나 각 대표단 자리에 인쇄물을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A4 한 장짜리 메모에는 한국 차세대
중형 위성의 해상도가 상업 최고 수준인 30cm급에 근접했다는 사실과 며칠 뒤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안드레이는 또한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합성계구 레이더 기술이 악천후와 야간에도 작동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죠. 안드레이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위성을 나토 커버리지에 추가할 경우 동부 전선 감시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공백 지역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루 평균 감시 공백 시간이 6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수치가 표시되었죠. 마이클 로스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폴란드 대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T-90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우주로 확장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감시 공백은 그들에게 실존적 위협이었죠. 발트 3국 대표 중 한 명도 한국 자주포 K9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이미 독일제를 넘어섰다고 거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는 자국이 도입한 K9이 실전 배치 후 단 한 건의 기계적 결함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필립 듀퐁이 무기 하나 잘 만든다고 우주 강국이 되는 건 아니라며 코웃음 쳤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눈빛에는 실용주의적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무엇이든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었죠. 루마니아 대표는 이미 한국산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은 더 이상 과소평가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안드레이는 필립 듀퐁의 비웃음에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하여 또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이 0.8m급 비구면 광학 거울을 국산화했습니다. 이것은 일본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나카 유이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즉시 반박하려 했지만 안드레이가 먼저 말을 이었죠. 일본은 여전히 이 핵심 부품을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을 시도했으나 정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로스는 서둘러 안건을 다음으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동유럽과 북유럽 대표들은 안드레이의 메모를 신중하게 챙겼어요. 그들은 그 메모에서 절박한 희망을 본 것이 분명했죠. 저는 회의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나토 동부전선 커버리지 지도는 여전히 빨간색 공백 지역으로 가득했어요. 미국과 유럽 자산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안드레이가 남기고 간 추가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한국이 불과 15년 만에 자력 발사 능력을 갖췄다는 연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013년 나로호 성공, 2022년 누리호 첫 성공, 그리고 연이은 성공적인 발사들이요. 저는 독일 출신답게 철저한 분석을 중요시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제 방식이었죠. 한국의 발사 성공률, 위성 운용 기록, 광학 거울 해상도 수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드레이였죠. 그는 한국 광학 거울 개발에 얽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처음엔 자동화 설비로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정노식이라는 기술 명장이 2년 동안 손으로 직접 연마하여 완성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만분의 5 수준까지 매끈하게 연마했다고 합니다. 손으로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21세기에 손으로 우주 장비를 만든다니요. 독일의 첨단 공장들을 수없이 방문했던 저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기계가 못하는 일을 사람이 해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안드레이는 정노식 명장이 2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거울을 연마했으며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를 감지하기 위해 특수 측정 장비를 직접 개발했다고 덧붙였어요. 기술력의 근원이 단순한 자본이나 설비가 아니라 인간의 집념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은 마이클 로스나 필립 듀퐁의 오만한 비하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25년 전 독일 연방정보국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를 가르쳤던 상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죠.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헌신은 살 수 없다고요. 저는 더 이상 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가 찾던 세 번째 축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유럽도 아닌
그러나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파트너 말이에요. 책상 위 회의록 말미에 대한민국 우주 정찰 자산 현장 검증, 시찰단 구성을 검토한다는 문장을 조심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공식 제안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는 최소한의 조치였죠. 책상 서랍에는 누리호 발사 일정표가 있었어요. D-3일. 저는 두 개의 지도를 머릿속에서 겹쳐보았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중심인 지금의 지도였죠. 빨간색 공백으로 가득한 불완전한 지도였어요. 다른 하나는 안드레이가 그린 한국이라는 작은 점이 추가되면서 빨간색 공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새로운 지도였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이 오만한 도시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기술의 현장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나로우주센터와 대전연구소요. 정노식 명장을 직접 만나 그 손으로 연마한 거울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길고 긴 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나토의 미래를 그리고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위성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죠. 곧 그 누군가의 한국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현장 검증 시찰단 구성을 공식 제안하자 회의실의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후속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마이클 로스가 화면 속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한국 문제를 다시 꺼낸다면 동맹의 일체감이 깨질 겁니다. 그는 우주 안보는 미국이 70년간 지켜온 영역이라며 제가 쌓아온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죠. 필립 듀퐁이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그를 거들었습니다. 그는 유럽 우주 산업 현황을 제시하며 아리안 스페이스, 에어버스 디펜스 등 유럽 기업들이 고용하는 15만 명의 일자리가 한국을 끌어들이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어요. 일자리 문제를 안보 문제와 동등하게 다루는 그의 태도에 저는 분노를 느꼈지만 중재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말하자 안드레이 르벨은 곧바로 동유럽 지도를 띄우고 나토 자산만으로는 24시간 연속 감시가 불가능한 구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구간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지대에 선명하게 드러났죠. 안드레이가 화면을 전환하자 한국 위성을 추가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공백 구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 분명했어요. 동유럽 3개국 대표 중 한 명이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 방산 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상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우주로 확장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제 장비 도입 후 러시아의 도발이 40% 감소했다는 국경, 수비대 보고서까지 제시하며 억지력의 작동을 증명했죠. 마이클 로스는 다시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의 정체성 문제예요. 나토는 대서양 동맹입니다. 필립 듀퐁은 한국의 0.8m 광학 거울 기술을 운용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깎아내렸어요. 그러자 안드레이가 반문했습니다. 검증된 시스템이 왜 동부전선 감시 공백을 못 메우고 있죠? 동유럽 대표들은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박함을 이해했어요. 그들에게는 이론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마이클 로스와 필립 듀퐁은 시찰단에 불참하겠다고 했지만 동유럽과 북유럽 대표들은 거의 동시에 우리는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록에 그들의 지지를 기록하며 이 결정이 나토의 판도를 바꿀 첫 발걸음임을 직감했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인 변수가 된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안드레이 르벨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는 놀라웠어요. 나로우주센터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작은 나라의 남쪽 끝 반도에 우주센터가 있다는 것이 의외였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땅에서 우주로 향하는 야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지만 발사대 주변은 분주했습니다. 이재현 정책관이 우리를 맞았어요. 그는 지금이 D-3일이라며 누리호가 총조립을 완료하고
발사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이렉터가 로켓을 천천히 세우는 모습은 장엄했죠. 저는 독일에서 아리안 로켓 발사를 여러 번 봤지만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이 로켓의 90% 이상이 한국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다가왔으니까요. 이재현은 누리호의 국산화율을 설명했습니다. 안드레이가 15년 만에 이룬 성과가 믿기지 않아 묻자 이재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가능하다기보다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기술 이전을 해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외부의 호의가 아닌 절박한 독립의지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저는 25년간 나토에서 일하며 미국과 유럽의 기술 협력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혜택 없이 홀로 걸어온 겁니다. 이재현은 초기에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나로호 실패 후 완전히 독자 개발로 전환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녁에는 대전 위성광학연구센터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과학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국산 고해상도 정찰망 구축 프로젝트 인포그래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정찰 위성, 누리호, 지상국, 그리고 K2 전차와 천무 로켓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 그림이었어요. 안드레이가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냐고 묻자 강민아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위성만 쏘는 게 아니라 전체 방어 체계와 연동되는 구조예요.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커버리지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중국해와 동해, 그리고 멀리 시베리아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재현은 시스템을 조금만 조정하면 나토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며 이 설계가 동유럽 상황까지 고려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한국은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동맹 협력까지 염두에 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 벽에는 한국 우주 개발 연역이 걸려 있었습니다. 2009년 나로호 첫 발사 실패부터 오늘의 누리호까지 실패와 도전을 거듭한 역사가 빼곡했어요. 최지훈 예산심의관은 이 프로젝트에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다며 한국 내부의 갈등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예산 삭감 압박이 있었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 돈을 복지에 쓰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놨죠. 그러나 이재현과 강민아는 이것은 안보의 문제이지 비용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광학실험실 방문은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서연 박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클린룸 중앙에는 완벽하게 연마된 0.8m급 비구면 광학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거울을 정노식 기술 명장이 2년 동안 손으로 연마하여 완성했다고 설명했죠. 머리카락 굵기의 만분의 5 수준까지 매끈하게요. 저는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근원이 기계가 아닌 인간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독일의 첨단 광학 공장에서도 이 수준의 정밀도는 자동화 장비로만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한국은 사람의 손으로 해냈던 겁니다. 정노식 명장이 조용히 클린룸으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울을 직접 연마한 이유를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손자가 군대에 있습니다. 최전방이요. 이 거울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면 2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의 거친 손과 그 말에 담긴 인간적인 헌신과 애국심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나라의 기술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것은 미국과 유럽의 오만을 비웃듯 가족을 지키려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집념이었습니다. 정노식 명장은 매일 14시간씩 거울을 연마했고 주말도 없이 2년을 보냈다고 했어요. 최서연 박사는 그가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를 감지하기 위해 스스로 측정 기법을 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레이는 거울 표면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브뤼셀 회의실에서 마이클 로스와 필립 듀퐁이 한국을 장난감이라 비하했던 순간이 떠올랐죠. 그들은 이 거울을 만든 정노식 명장의 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 뒤에 숨겨진 헌신을 알지 못했어요. D-1일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누리호는 탐조등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재현 정책관은 동맹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나라를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로 무시할 수 없었죠. 그들의 기술력 뒤에는 정노식 명장의 헌신과 해낼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저 로켓이 하늘로 오르면 나토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오만 속에 홀로 남겨질 것인가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어온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미국과 유럽만이 우주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노식 명장의 거친 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손으로 2년 동안 거울을 연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 헌신은 제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죠. 저는 한국의 경외로운 의지에 감동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누리호 발사일이었고 그 순간이 나토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전날 밤을 보내던 중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걸려온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었어요. 저는 숙소에서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NSC 보좌관, 국무부 차관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죠. 2부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경외를 느꼈던 저는 곧 이어질 내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정보기술분석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 관련 긴급 보고였습니다. 그는 지난주 한국이 실시한 재진입 실험 결과를 화면에 띄웠죠. 재진입 속도는 마하 20 이상, 표면 온도는 6000도를 견뎌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000도는 태양 표면 절반 수준의 온도였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뜬 국방부 연구소 평가서는 충격 그 자체였죠. 기본 실험은 ICBM급 재진입체 개발 요건의 상당 부분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됨.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미 공동 연구가 아니었냐고 따졌어요. 분석관은 공동 연구 명목이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이 자체 개발했으며 미국은 시험 환경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이 전략적 기술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누군가 분노에 차서 이건 완전히 통제권을 잃은 거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국무부 차관보는 더 큰 문제로 한국이 이 재진입 기술을 독자 시스템인 KPS와 결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말했어요. MD국 분석관은 재진입 기술과 KPS가 결합되면 오차 범위 30m 이내의 타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죠. 이건 전략 무기잖아요. 한국이 ICBM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얘긴데 왜 우리가 몰랐습니까? 강경파는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온건파는 동맹국에 대한 과민 반응을 경계했습니다. 저는 브뤼셀 회의에서 한국의 KPS 계획을 비웃었던 오만함이 떠올랐어요. 보좌관이 저에게 의견을 묻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저는 누리호 발사를 현장 참관하여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백악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낸 뒤 저는 창밖의 발사대를 바라봤어요. 탐조등 아래 하얗게 빛나는 누리호는 이제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략적 독립을 상징하는 무기였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나로우주센터 관제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안드레이 르벨은 관람석에 앉아 있었어요. 관제실 대형 화면에는 발사 시퀀스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카운트다운이 10초 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며 자동 정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제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는 심장이 멎는 듯했죠. 이재현 정책관은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어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죠. 그는 엔지니어들을 지휘하며 문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드레이를 바라봤어요.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유럽의 아리안 로켓이나 미국의 펠컨 로켓도 자동 정지는 흔한 일이었지만 그 후의 대응이 중요했죠. 정확히 18분이 지난 후 발사관리팀장은 문제 해결 완료 01시 13분 발사로 재설정을 선언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고 강행하는 한국의 강인한 의지에 경악했어요. 유럽이었다면 최소 24시간은 검토했을 거라고 그가 속삭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 13분,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뒤덮었고
누리호는 천천히 하늘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로켓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장엄했습니다. 관제실에서는 각 단계별 상태가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죠. 맥스큐 구간 통과,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정상, 2단 분리 성공, 3단 점화 정상. 모든 절차가 교과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고도 600km 궤도 진입 성공이라는 보고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 총 13기가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총 비행 시간 18분 25초였죠.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이재현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운용 발사가 성공했어요. 관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한국의 우주 독립 선언임을 깨달았죠. 그들은 더 이상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력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었고, 그것도 13기를 동시에 올렸어요. 안드레이는 제 손을 잡으며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 몇 시간 후, 저희는 대전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최서연 박사가 광학 거울의 첫 시험 영상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부산항의 모습이 나타났죠.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최서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0.8m급 광학 거울이 이론적 한계에 근접한 표면 거칠기 0.05 나노미터 이하를 달성했습니다. 해상도는 28cm까지 식별 가능해요. 화면을 확대하자 컨테이너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는 나토가 사용 중인 상업 위성 영상을 압도하는 성능이었죠. 안드레이는 이건 군사 정찰 위성 수준 아니냐고 감탄했습니다. 이재현은 그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정노식 명장이 2년 동안 손으로 연마한 거울이 이런 성능을 내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기계가 실패한 곳에서 인간이 성공했고, 그 성공은 나토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어요. 이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KPS-4 호기 궤도 진입으로 미국 GPS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완성했습니다. 백악관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항법 시스템, 발사체, 정찰 위성을 모두 갖춘 완전한 우주 독립국이 된 겁니다. 정노식 기술 명장이 다시 실험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지키려고 만듭니다. 가족을, 나라를, 동맹을요. 그의 헌신과 누리호의 성공이 결합된 순간, 저는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요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이클 로스와 필립 듀퐁이 한국을 장난감이라 비하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강민하 과장이 한국의 5년 로드맵을 보여줬습니다. 2030년까지 정찰 위성 8기 이상을 추가 발사하여 동유럽 전역을 15분 간격으로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지도만 보아왔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판 전체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이재현은 이 모든 데이터를 나토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요. 그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했죠.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은 더 이상 시험 단계가 아니라고 적었어요. 실제 작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0.8m급 광학 거울의 해상도는 나토 현용 상업 위성을 능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 방금 목격한 누리호의 불꽃과 정노식 명장에 거친 손을 담았죠. 보고서 말미에는 나토가 한국을 세 번째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동부전선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필요라고 강조했어요. 이제 브뤼셀로 돌아가 마이클 로스와 필립 듀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과 정노식 명장의 헌신, 그리고 이재현의 절박한 독립의지가 제게 힘을 주었죠. 안드레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브뤼셀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유럽 국가들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가 아니었죠. 나로 우주센터를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사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곧 다음 누리호가 준비될 것이고 또 다른 위성들이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사부에서 펼쳐질 외교,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로스는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려 할 것이고 필립 듀퐁은 유럽 산업을 보호하려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토의 미래는 오만이 아니라 협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2025년 11월 28일 오전 9시 브뤼셀 나토 본부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안드레이 르벨과 함께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자산을 나토 시스템에 통합했을 때 동부전선의 감시 공백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는 수치는 놀라웠어요. 이는 나토의 기존 자산만으로는 24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구간이 전체의 35%에 달하는 상황에서 극적인 개선이었죠. 게다가 데이터 공유 비용이 미국 상업 위성 사용료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효율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지만 정치적 파장은 피할 수 없었어요. 마이클 로스 측에서 이미 동맹 일체성 유지 방안 명목의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하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 전 안드레이와 함께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증했어요. 정말 이 숫자가 맞나요? 안드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직접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를 목격했고 대전에서 광학 거울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28cm 해상도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노식 명장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2년 동안 손으로 연마한 거울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오후 2시 저는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마이클 로스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는 한국 방문 결과를 잠깐의 인상이라 비하하며 나토의 70년 역사를 바꾸려 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필립 듀퐁은 숫자는 조작할 수 있다며 과장 가능성을 제기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광학 거울 성능, 발사체 신뢰성, 데이터 처리 능력 모두 확인했어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왜 우리 국경엔 아직도 감시 공백이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무능을 질타하는 것이었죠. 노르웨이 대표는 지난달 러시아 잠수함 포착 실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안드레이는 한국 위성 궤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3%의 포착 확률이 있었을 것이라고 계산하여 결정타를 날렸어요. 저는 한국을 보완적 파트너로 표현하며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곳을 메우는 역할이라는 논리였죠. 논쟁은 격렬했지만 반대파들도 한국의 능력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로스는 여전히 동맹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했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절박함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7시 나토 장관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무총장은 제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 자산을 활용할 경우 동부전선 감시 공백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어요. 필립 듀퐁이 정치적, 전략적 고려를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사무총장은 잠시 후 성명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본인은 나토 사무총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한민국과의 우주 정찰 분야 협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이 결정은 나토 역사상 아시아 국가를 핵심 협력 검토 대상으로 공식 언급한 첫 사례였습니다. 마이클 로스가 강력하게 반대했죠. 이것은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단호했습니다. 워싱턴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브뤼셀은 유럽의 안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나토가 처음으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판단을 내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동유럽 국가들은 박수를 쳤고 북유럽 대표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대전 위성광학연구센터 구내식당 TV에는 나토 한국과 우주 정찰 협력 공식 검토 발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던 정노식 기술명장은 숟가락을 멈추고 TV를 응시했어요. 화면에 0.8m급 광학 거울이라는 자막이 나타나자 그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2년 동안 홀로 거울을 갈던 그 시간이 이제야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었죠. 옆자리의 동료가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정노식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는 손자를 생각했을 겁니다.
최전방에 있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먼 유럽의 안보까지 지키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브뤼셀로 돌아와 사무총장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제가 실무 그룹을 이끌 적임자라며 지명했어요.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동의했습니다. 25년간 나토에서 일하며 겪은 일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퇴근 후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독일에 계신 어머니는 제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만든 눈이 전쟁을 막는다면 그게 어느 나라 기술이든 상관없잖니. 중요한 건 평화야. 어머니는 냉전 시절 분단된 독일에서 자라셨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아는 분이었죠. 저는 그 말씀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기술 협력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밤늦게 안드레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위성이 방금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군 집결지 영상을 전송했다는 실시간 데이터였어요. 차량 한 대 한 대가 선명하게 보이는 이 영상은 실시간 전술 정보로 활용 가능했습니다. 협력의 긴급성이 재확인되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에 뜬 영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노식 명장이 손으로 연마한 거울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이재현 정책관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우리의 시선이었죠. 저는 회의록 초안의 여백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위에 잉크로 우주, 정찰 협력 검토 대상이라는 문장을 선명하게 기록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 문장이 나토의 미래를 바꿀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새 문서를 열어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나토 우주 정찰 협력 실무, 그룹 운영 계획 초안이었어요. 첫 문장은 목적, 대한민국 정찰 위성 데이터의 나토 방어 체계 통합을 통한 동맹 감시 능력 강화였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며 저는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 한국을 장난감이라 비하했던 마이클 로스와 필립 듀퐁의 오만함이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치던 장엄한 순간이요. 대전 연구소에서 정노식 명장을 만났던 감동적인 순간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동부전선의 감시 공백을 메우며 평화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이 결정이 훗날 나토가 동쪽을 바라보기 시작한 날로 기억될 것임을 저는 내면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 글자가 나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죠. 저는 문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실무그룹의 첫 번째 과제는 한국 위성 데이터의 나토 시스템 통합 기술 검증이었어요. 두 번째는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 수립이었고, 세 번째는 장기 협력 로드맵 작성이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보낸 또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트 3국과 루마니아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죠.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현 정책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토가 공식적으로 협력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과 함께 실무 그룹 첫 회의 일정을 제안했어요.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리호, 광학거울, KPS, 그리고 무엇보다 정노식 명장 같은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보고서 말미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나토의 미래는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바쁜 날들이 시작될 겁니다. 마이클 로스와 필립 듀퐁의 반대를 설득해야 하고,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하고, 한국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의 불꽃을 받고, 정노식 명장의 손을 받고, 이재현 정책관의 절박한 독립의지를 느꼈으니까요. 한국은 이미 세 번째 축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토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동쪽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바뀐 것은 우리의 시선이었다. 이 문장이 앞으로 제가 쓸 모든 보고서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토와 한국의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한국 위성이 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저는 나토 본부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정노심 명장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울이 유럽의 평화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그 세 글자가 이제는 희망이었습니다.